그러면 저희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대입전형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이정림입니다. 우리 이 앞에 중학교부터 들으신 부모님도 계시고 고등학교 관련해서 처음 지금 접속하신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앞에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 또 학부모님들이시니까는 평가 요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2024 대입 전형에 대해서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마 4월 달이 되면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2024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다 올라올 예정이어서 2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그때 4월 말에 꼭 우리 애가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아마 큰 아이를 그 대학에 보내셨으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실 텐데, 첫 번째 아이다라고 하면은 실은 모집 요강 읽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만 실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그 모집 요강 보시거나 시행계획 보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이 전형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그 교육 환경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수험생의 변화와 대학 입학 정원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만 보셔도 이미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딱 뒤바뀐 그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다 갈 텐데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나? 저희가 보면 학생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예전에는 그냥 수능으로 하나만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가면 됐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개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우리 애가 어느 전형에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모님들이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도 학생들이 더 적고 지금 입학 정원은 많다 보니까 실은 대학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정원을 못 채울 수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아직까지 이 걱정을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미 막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보면 이게 이제 표준 대입 전형 체계고, 시행 계획이나 모집 요강은 딱 요 체계대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 계획도 보시면 그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 가로 열고 전형명, 저희 건국대학교를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 이거는 이제 교과 전형인 거고,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이거는 이제 종합 전형인 거고, 이렇게 해서 각 그 전형명 앞에 이게 어느 전형 위주인지 요게 이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전형명만 딱 보면 이게 교과 전형이구나, 종합 전형이구나, 논술 전형이구나, 이거를 되게 알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수시는 기본적으로 4개, 정시는 2개, 이렇게 해서 모든 대학이 저 6개 내에서 전형 방법 상으로 그런 거거든요. 저 6개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제재가 커요. 그래서 모든 대학은 저걸 다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시의 그 체계를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실적 위주 전형이 있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실적 위주 전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 자녀를 두셨기 때문에 아마 학교생활 기록부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거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출력해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었나요? 등급일 텐데, 그 등급만 가지고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이게 각 대학마다 시행계획이나 모집 요강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를 계산할 때 뭐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재수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인지, 국영수사인지 국영수사과인지, 어떤 과목, 어떤 교과의 어떤 과목까지 반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 산출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은 만약에 이제 10점 만점에 1등급이 10점, 뭐 2등급은 9.8점, 뭐 3등급은 9.4점, 뭐 이렇게 해서 학교들마다 요 급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굉장히 그 반영 교과, 반영 비율, 반영식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거를 보시면 아, 이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구나. 어떤 대학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1학년에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비율이 정한 대학도 있고 비율이 없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 자체나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과는 계산하는 방식이 모집 요강에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교과 성적을 정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 갈 때는 정성평가는 없었거든요. 정량평가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량평가에 훨씬 더 익숙하셔서 정량평가만이 공정한 것 같고 정성평가는 마치 지들 맘대로 뽑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으신 게 가장 큰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어떻게 뽑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그 걱정이나 불안이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서는 학생부 종합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성평가라는 건 교과 전형이나 뭐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점수 결과, 수능 점수, 내신 성적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점수 결과로 줄 세워서 학생을 뽑는 게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뽑는 게 교과와 수능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과보다는 3년 동안의 과정 그리고 수치, 뭐 등급, 뭐 점수 수치보다는 학생부에 있는 기록, 요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 학생의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가 절차에 대한 부분,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논술은 아시는 것처럼 논술 시험 뭐 보고, 그다음에 수능은 수능 성적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지금 2학년들 올해 4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고, 고3들은 5월 말까지, 올해 5월 말까지 수시 모집 요강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입학처 홈페이지 보시면 수시 모집 요강이 올라갈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올해 8월 말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대학들이 전형을 짤 때 이런 걸 꼭 지켜서 전형을 짜라라는 안내사항이 기본 사항인 건데, 저게 이제 대학으로 오게 되면 저거에 맞춰서 전형을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게 아마 정해져서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아마 방송에서 안내를 할 거다라는 거고, 대입 전형 간소화 방향인 건데 모집이 수시는 수능 전에, 정시는 수능 이후에 보는 건데, 수시는 대부분 학생부 중심으로 평가를 해라라는 거고,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평가를 해라라는 거고요. 대학별고사가 뭐 논술도 있고 구술형 면접이라고 해서 제출 서류에 근거한 면접 말고 제시문 근거한 면접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꼭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른기의 특별 전형도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 수가 있는데 너무 높게 걸지 말아라. 예전에 막 2014학년도 15학년도 이때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높게 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수능이 굉장히 영향력이 확 커져 버리니까 수능 전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말 최저 기준으로만 설정을 하고 수능 점수를 뽑는 건 정시에서 뽑아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늘리지 말아라 라는 것들이 큰 방침이고, 이 방침에 따라서 대학들이 전형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6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6개 대학에 골고루 지원하셔도 되고,
한 대학에 3개, 그다음에 뭐 한 대학에 2개 이렇게 해서 몰아서 지원을 하셔도 어쨌든 6번만 지원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정시는 3번 지원이 가능해요. 가나 다군이 있는데 대부분 대학들은 가군과 나군에 많이 몰려 있고 다군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대학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회는 3번이 있어서 가나 다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2023 요게 학년도예요. 학년도면은 지금 고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3 학년도 전형에서 수시 정시 비율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인 건데 수시가 78%, 정시가 22%로 작년에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2022 학년도에는 수시가 75.7, 정시가 24.3이었다가 정시가 조금 더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뉴스만 보면 굉장히 정시가 확대된 것 같고 막 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이 비율 자체로 보면은 정시가 그렇게 많이 늘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든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전국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선발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16개 대학은 정시로 40%를 꼭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도 정시에서 40%를 꼭 채워서 선발하고 있는데 지역 대학들은 수능이든 교과 전형이든 둘 중에 하나가 30%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대학들은 주로 교과 전형을 30% 넘게 해가지고 선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졌을 때는 비율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2022 학년도부터 어쨌든 40%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지역 대학은 수능을 안 보냐?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수능 점수를 쭉 줄 세웠을 때 수능으로 충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적인 차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 학년도 지금 고3 학생들이 수시 전형으로 갈 때 수시 전형만 따져봤을 때의 모집 비율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비율이 교과가 57, 종합이 30인데 전국과 수도권으로 나눠봤더니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5%, 종합 교과로 선발하는 비율이 32%, 논술로 선발하는 비율이 11%,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송파구만 봐도 송파구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학구열도 높고 굉장히 내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신 경쟁이 막 치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고 1등급 따기도 어렵고 내가 딴 등급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등급만으로 뽑기에는 송파구 학생들이 되게 나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와 종합에 어떤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신 성적 관리만 잘 해가지고 내신 성적 좋게 해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종합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내신 따기가 어려운 환경이나 되게 치열한 환경에서는 교과 전형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뭘 평가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럼 그냥 논술이나 정시를 준비하자 이런 경우가 서울 지역에서는 저희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 건국대학교 22학년도 전형 결과를 보니까 그 지역적 분포를 보니까 종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56%,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 한 45%, 이 정도 되거든요. 그게 교과든 종합이든 수도권이 한 55, 56, 이 정도 되고 비수도권,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논술을 봤더니 논술은 수도권이 등록자 기준으로 했을 때 86%가 수도권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종합이나 교과에서의 수도권일 때는 인천 비율이 높은데 논술은 대부분 서울, 경기에 이렇게 딱 국한이 돼요. 인천도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논술에서의 수도권은 거의 서울, 경기인데 그게 한 87%, 요 정도 되고 졸업 연도로 봤더니 종합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 기준으로 85%가 재학생이에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 기준으로 90%가 재학생이에요. 10%가 재수생이고.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64%가 재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막
서울 경기 지역의 재수생들이 논술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재학생들보다는 요 서울, 경기 요 지역의 재수생들이 논술, 수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또는 그동안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논술이면 논술 명확하잖아요. 논술 시험 보면 될 것 같고 수능은 그냥 수능 시험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논술과 수능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학생부 종합에서 대학들이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에 더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고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충분히 굳이 지금 막 정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이 전형 유형에 대해서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시 전형 유형별 특징은 뭐가 있냐면 모집 요강, 시행계획 보실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돼요.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작년까지는 2022 전형까지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 제일 많았어요. 모든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100%라는 거는 그냥 교과 성적 가지고 100% 그냥 다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고 대부분은 교과 100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걸려 있었어요. 저희만 해도 교과 100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걸려 있어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 중에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이제 선발을 했는데 2023에는 또 약간 바뀌어요. 대학들마다 뭐가 바뀌냐면 100% 정량으로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정성평가 요소가 가미된 대학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등급이 표시가 되는 과목도 있지만 등급이 표시가 안 되고 성취도가 표시되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등급만 우리 애의 성적표 보시고 등급만 보시고 막 이렇게 혼내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과목은 등급이 나오고 어떤 과목은 성취도가 나오고 이게 과목마다 좀 그 평정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교과 정량 평가는 9등급으로 나오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 정량으로 계산하기가 좋은데 대부분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여기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 이렇게 해서 성취도로 이게 기재가 돼요. 그러면 9등급은 상대 평가인데 성취도는 절대 평가예요. 그래서 성취도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럴 때 성취 수준이라는 거를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하거든요. 이 과목에서 요 정도 성취가 있으면 이거는 A로 할 거야. 이 정도는 B로 할 거야. 이게 먼저 공지가 된 이후에 시험을 보는 거여서 그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은 다 A를 받는 거고 그 다음은 B를 받는 거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걸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정량과 정성을 섞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나오는 거는 정량으로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로 얘가 뭘 들었는지 그 과목에 왜 정성평가라는 건 단순히 성취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취도 비율도 있고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과목별 그 기재 사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성평가를 활용하겠다라는 대학들이 2023에 조금 늘었어요. 저희 건국대학교도 2023에는 교과 100이 아니라 교과 70의 서류평가, 정성평가 30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거에 맞춰서 전형의 방법도 이렇게 약간씩 바뀌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셔서 모집 요강 보실 때 이런 부분들 교과 정량 100인지 아니면 정성이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학별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차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것도 대부분이 두 개의 전형 방법이에요. 단계별 전형이냐 일괄합산 전형이냐. 단계별 전형이라는 거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정성평가로 하고 그러니까 모집 요강 보실 때 학생부 교과 몇 프로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 정량평가 하겠다는 거구나 교과 등급을 정량평가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집 요강에서 서류평가 몇 %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정성평가 한다는 거구나 학생부 자체를 그냥 정성평가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평가
100으로 뭐 1단계에서 3배수, 4배수 이렇게 인원을 선정해서 면접을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거든요. 그럼 1단계 성적 가져가고 면접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거나 일괄 합산 전형은 서류 평가 100으로 뽑는 대학도 있고 서류 평가에 교과 정량적인 것들을 이렇게 합산해서 뭐 서류 평가 70에 정량 30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선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위주 전형의 구분은 어떤 건 둘 다 정량과 정성이 있는데 왜 어떤 건 교과고 어떤 건 종합이냐 이게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50%가 넘어가는 쪽이 그 위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교과 70에 정성 30이면 교과 전형인 거고 교과 30에 서류평가 70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50%를 기준으로 51%라도 넘어가면 그 위주 전형에서 교과냐 종합이냐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요소는 뒤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각 전형별로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별로 다른 부분이다.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논술도 논술 100%로 선발하는 전형 그 학교가 있고 논술 뭐 80 플러스 교과 20 뭐인데 그랬을 때 교과가 그 학생부 교과를 정량으로 넣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출결 이런 비교과를 넣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모집 요강을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논술은 출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교육 과정을 벗어나면 굉장히 대학한테 가해지는 제재가 커서 모든 대학들이 이 논술 출제 검토 여기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다 검토해서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열별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인문 논술, 지문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맞게끔 이렇게 쓰는 건데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논술도 그쵸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쓰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거고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2022까지만 해도 수학과 과학 과목 둘 다 봐서 수학 논술도 있고 과학 논술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부터는 과학 논술은 대부분 많이 없어져요. 거의 수학 논술만 남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논술은 수학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겠죠. 수학 논술만 대부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 중에 논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논술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국어, 수학, 직업탐구는 공통과 선택형 구조로 되어 있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문이과 구분이 폐지가 돼서 진로 적성에 따라서 2개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수학 선택 과목에 뭐 기하, 과학 투 이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이게 이제 수능 체제예요. 보시면 국어는 공통 과목이 독서와 문학은 다 보는 거고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수학은 문과 이과가 폐지가 됐어요. 우리 어머님들 때는 문과 이과가 명확했는데 지금은 문이과 통합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그냥 골라 듣는 거거든요. 공통은 수학 1, 수학 2인 거고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 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이과를 통합해서 듣고 싶은 것들을 듣게 했는데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자연계 쪽은 확통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쪽 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수능을 선택할 때 확통을 선택하기보다는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행계획을 보시면 수능 최저를 요구할 때도 자연계 쪽은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자연계 쪽 계열을 가려고 했었는데 수능을 확통을 선택한다 이러면 굉장히 풀이 확 줄어들어요. 선택할 수 있는 풀이. 그리고 영어, 한국사, 맨 밑에 있는 외국어 요 음영 표시된 거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과목들이고요. 그래서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평가인 거고 탐구도 문이과 구분이 폐지가 돼서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연계 쪽을 가려는 학생들은 미적이나 기하, 과탐 이런 수능에 응시를 해야 본인이 이제 대신에 올해 2022 수능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그거였는데 문과 쪽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쪽을 준비했던 기하, 미적, 과탐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문과 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하는 비율이 2021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교차 지원도 많이 하고 교차 지원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뭐 하여튼 요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계열에서 어떤 수능 과목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모집 요강이나 시행 계획을 통해서.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모집 요강이나 시행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반영 과목, 반영 교과와 과목은 뭐냐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걸 교과라고 부르는 거고 그 안에 뭐 문법, 독서 이런 것들을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에서 어떤 과목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교과와 과목 구분에 또 반영 과목 수 뭐 이런 것들 몇 과목 반영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학교 모집 요강에 자세하게 올라가 있어요. 반영 비율, 학년별로 비율을 둔 학교도 있고 그냥 통으로 100%인 학교도 있고 저희도 몇 년 전에는 학년별 비율이 있었다가 지금은 통으로 그냥 100%뭐 이렇거든요. 그리고 교과, 비교과, 뭐 과목별 이런 비율이 있는지 산출 지표가 등급인지 성취도인지 아니면 성취도에 있는 비율까지도 반영하는지 이게 각 대학마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헷갈리실 수는 있으세요. 이수 단위 반영하는 거, 등급 간의 점수차 이런 것들. 그리고 전형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지만 정성평가가 있는지 또 학생부 교과에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 70에 면접 30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전형 방법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우리 애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내신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져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꼭 통과한 상태에서 선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나오는 절대평가되는 성취도로 나오는 성취평가제인데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대학은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특히나 교과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이렇게 산출식에 넣었을 때 내가 유리하게 점수가 나오는 대학들 이 산출식이나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교과나 수능을 이렇게 정량화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저희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 이게 계열별로 뭐 어떤 비율을 인문자연은 100%, 뭐 예체능은 과목 교과별로 몇 프로씩 뭐 이런 것들 반영 과목은 뭔지 반영 요소는 뭔지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내용들 반영 학기도 1학기까지인지 졸업자는 2학기까지인지 뭐 이런 게 각 대학들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가 있어요. 또 이렇게 산출식도 다 올라가 있어요. 산출식도 올라가 있고 기준 점수도 올라가 있어요. 10점 만점에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7 막 이렇게 해서 물론 이거를 뭐 300점으로 환산한다 그럼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모든 대학마다 다 나와 있어요. 성취도도 정량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는 성취도가 정량 계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A는 10점, B는 9.9점, C는 8점. 그러면 A와 B는 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 당락을 달리하진 않겠다. 근데 C가 되면 점수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저 등급간 기준 점수도 그런 거예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죠. 1등급이 10점이고 6등급이 9.8점이에요. 근데 7등급이 되는 순간 8점으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죠. 이게 대학들마다 어떤 급간에서 점수 차이를 크게 하냐 이 얘기는 6등급까지는 큰 차이 없어 라는 걸 이 점수 체계로 보여주는 거고 어디는 점수 차이가 만약에 4, 5에서 크다 그러면 우리는 4등급까지는 괜찮아. 근데 5등급이 되면 감점이 클 거야. 이런 것들이 요 점수에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왜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 비교과 이런 걸로 서류 평가하고 면접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인재상 같은 것들을 요즘 또 뭐가 있냐면 각 대학마다
논술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런 가이드북을 다 만들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탑재해놔요. 그 가이드북 안에 보면 면접 기출문제라고 해야 되나? 전년도 그 학과의 면접에서 물어봤던 질문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어떤 학생을 요구하는지 또 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인터뷰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사례까지 싹 다 올라가 있는 게 각 대학들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다운받아 보셔도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부 그런 거예요. 교과 전형이나 정시, 수능 아까 점수 결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점수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 점수에 맞춰서 들어오는 학생들인 거고 그런 학생도 있지만 또 학과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를 알고 들어오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학과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교과에서는 그냥 내신 등급 좋은 학생을 뽑겠다는 거고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고 종합에서는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준비를 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이제 인재상인 건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절차는 실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은 엔터 한 번만 누르면 엑셀이 쫙 계산을 해줘서 어디까지 합격, 어디까지 불합격이 정말 금세 1분도 안 걸려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전산식 넣어가지고 엔터만 치면 쫙 나오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과로 정량화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 단계는 회피 배제 이게 굉장히 강화가 돼서 만약에 우리 애든 아니면 우리 조카든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를 지원한다. 만약 올해 지원에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 그러면 저는 올해 우리 학교의 모든 전형에서 싹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명단을 매번 교육부에 다 보고를 해요. 모든 대학이. 회피 배제 신고한 명단과 실제 대학의 전형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명단을 싹 다 올려서 보고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지원 자격 심사도 그 전형에 그 뭐 종합 전형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있지만 지원 자격이 또 명확한 전형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원 자격에 따라서 이런 것들 심사해서 서류 평가를 하는데 서류 평가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의 서류를 2명의 평가의 위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해요.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들어올 때 휴대폰 다 반납하고 IP 다 차단하고 정말 평가를 거기에서밖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이렇게 총 합산을 냈는데 일정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원평가자를 제외하고 다른 재평가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재평가위원들이 그 학생의 서류를 다시 보고 다시 평가를 또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되게 많아지겠죠. 그 많은 점수 중에 최대 최소를 빼고 나머지가 이 학생의 1단계 서류평가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 한 명이 점수를 잘 주거나 못 주거나 그거의 영향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뭐 서류 실사, 서류 평가하면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또 실사를 요청해서 1단계 합격자 발표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해요. 2단계 면접은 저희는 지원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이에요. 재심문 면접은 아니고.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으로만 면접을 확인을 하고 있고 어떤 대학들은 이제 재심문 면접을 보다 보니까 재심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아마 가이드북이나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런 기출 문제는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 학교도 면접을 한 학생을 2명의 평가자가 10분 동안 면접을 해요. 그리고 면접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실은 면접 재심의는 우리 학교만 있는 절차이기는 해요. 근데 아까 서류 평가는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은 서류를 다시 보고 평가하면 된다고 했는데 면접은 학생을 다시 부를 수 없잖아요. 누구는 면접을 한 번 보고 누구는 면접을 2번 보고 그럴 수 없어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평가위원을 불러요. 위원회에.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 등급을 줬는지를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써놔요. 내가 A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서 뭐 A든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하게 엉뚱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는 뭐 C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굉장히 상세하게 써놔요. 그래야 점수차가 벌어졌을 때 심의위원회에 나와서 내가 평가했던 근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는 것만으로도 평가위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평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면접이 끝나고 나면 학생부 종합재정심의위원회인데 우리 학교만 해도 막 한 학기 평가 기간 동안 6번, 7번 막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계속 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이 안에서 정말 얘가 제대로 평가됐는지를 여러 번 논의해서 그게 통과돼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수다단계 절차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요게 공정한 거는 여러 단계에서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의 평가에 관여하기 때문에 한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막 10년 넘게 대학들이 다 이걸 굉장히 제도화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그래서 뭘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최신 경향 입시 정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2월 말에 공동 연구 결과가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건대, 경희대, 연대, 중대, 외대 이 5개 대학이 2015년부터 계속 이 평가 요소 표준화하는 연구를 지속을 해서 기존에 저 4개를 썼었거든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를 썼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2015를 배우고 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총론 나왔고 이제 올해 또 말에 하반기에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될 텐데,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고 또 고교학점제 가는 요 과정에 이 교육과정도 달라질 거고, 2015 개정교육과정만 해도 예전보다 학생의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정해진 과목을 시간표대로 그냥 들으면 됐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특히 아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학 2를 듣고 싶은지 물리학 2를 듣고 싶은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학생한테 선택권을 이렇게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 환경도 달라지고 교육 과정도 달라지고 이 평가 자료도 달라지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양식,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그래서 평가 요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연구해서, 이게 지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은 저 앞에 현행 저거대로 많이 평가가 될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이 개선안으로 평가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역량별로 이제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평가 항목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학업 역량에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탐구력, 그다음에 진로 역량에 전공이나 계열,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또 그 이해하시면 좋은 용어가 모집 단위, 이런 게 있어요. 시행 계획이나 모집 요강을 보시면 모집 단위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그냥 모집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원하는 학과 또는 계열,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물리 베이스의 그런 뭐 자연 계열, 뭐 사회과학 계열, 뭐 이런 계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학과별 또는 전공별, 계열별 관련한 교과를 어떻게 이수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이런 부분들, 협업,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항목들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학업 역량의 이게 정의거든요. 정의는 대학 교육을, 우리는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갖췄나?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되나? 이걸 보는 게 학업 역량인 거고, 그걸 단순히 등급만으로 보지 않고 이런 항목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보는 거고, 학업 태도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 평가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학업 성취도는 단순히 학업 성취도 이퀄 내신 등급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업 성취도 이퀄 내신 등급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기본 교과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교과 성적이 어떤지도 보고 그 외에 교과목 예술, 체육,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어 이런 교양 과목의 성적도 어떤지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영수사과만 봐요. 이것도 학교별로 어떤 대학은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대학도 있고 국영수사과를 다 보는 대학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기본 교과만 정량으로 반영을 하는데 종합에서는 보다 보면 국어 이 주요 교과는 1, 2등급인데 막 비주요 교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외의 과목을 막 6, 7등급 막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은 1, 2등급 받는데 이 친구가 역량이 안 돼서 교양 과목을 6, 7등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한 거죠. 그냥 포기한 거고 그냥 나는 나에게 유리한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만 이렇게 내신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등급이 좋다고 하면. 근데 종합에서는 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보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얘가 포기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 친구가 교수님들은 그랬을 때 뭘 걱정하냐면 대학에 와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봐요.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 근데 이게 막 올라간다고 좋고 떨어진다고 나쁘고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등급이라는 게 아까 왜 학생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과목마다 이수자 수가 달라요. 다 같이 듣는 공통 과목은 막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명, 막 150명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진로 선택처럼 선택해서 듣는 과목은 어떤 과목은 막 15명, 어떤 거는 17명 이렇게 해서 과목마다 이수자 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평가 등급이라는 거는 비율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1등급은 4%예요. 100명이면은 4명만 1등급인 거고 2등급은 누적 11%까지예요. 그러면 최소 11등 안에 들어야 2등급까지는 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100명이면은 4명이 1등급이지만 10명이면은 이게 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등급도 13명 이상일 때만 등급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등급이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정량화해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수자 수나 뭐 편차나 평균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등급은 떨어졌지만 얘의 역량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정성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만 보지 않고 이수자 수, 이수 단위. 아까 이수 단위라는 거는 일주일에 이 과목을 몇 시간 들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1단이냐 5단이냐 이거에 따라서 1단이 1등급 받는 거랑 5단이 1등급 받는 거랑 더 많이 들은 과목이 더 내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수 단위, 또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구나를 보는 거지 성취도 이퀄 내신 등급으로만 보는 건 아니다. 그냥 그거는 교과 전형에서 그렇게 보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교과 전형에서 그렇게 뽑으면 되는 거고 종합에서는 요걸 정성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업 태도도 이 학업 태도나 탐구력 이런 건 어떻게 보냐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보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학기별로 이게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학교마다 막 그 글자 수의 편차가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내용들이 그 분량들은 비슷한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우리 또 부모님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그거 학원에서 막 다 만들어 주던데 막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막 이래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과 연수를 많이 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실제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학생의 지원했던 서류, 합격한 서류, 떨어진 학생 서류 이걸 가지고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의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특에서 이런 내용들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기술해 주시려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영문학과에 가야 되니까 이 활동이 필요해, 영문학과 갈 때는 이 과목을 듣는 게 좋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그거를 정해가지고 줄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이 활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얘가 뭘 배웠고 그 배운 게 이 학과 공부하는데 얘가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도 세특에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주도적으로 잘 참여했는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발표하는데 좀 더 주도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해하려고 했는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즘은 수업도 많이 바뀌었어요. 강의식 수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토론식 수업, 뭐 모둠 수업, 뭐 발표 수업, 이런 걸로 바뀐 게, 그런 것들을 해야 이 친구의 역량을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탐구력도 그렇게 교과와 여러 가지 탐구 활동에서 이 친구가 선생님이 알려준 지식보다 더 뭔가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특 내용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은 모든 과목을 다 써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나쁘게 써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얘는 진짜 붙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써주시는 경우는 없겠죠. 왜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보시고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또 우수하게 써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수성을 보는 훈련을 우리 대학에서도 하는 거고, 선생님들과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의미로 이 세특을 쓰시는지에 대한 대학 고교 간의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청 단위에서의 연수도 많고. 그래서 뭔가 정해져 있는 틀,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이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건데, 이 진로 역량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로 역량이 예전에 전공적 합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명칭을 바꾼 거예요. 전공적 합성이라고 했더니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꼭 관련된 이 활동을 해야지 그 학과를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학원에서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학과를 가려고자 하는데 필요한 이런 뭐 탐색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근데 그 탐색이 매칭되는 활동, 매칭되는 독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를 지원해요. 그러면은 교직 편집부 하면 안 되나요? 기계공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다 물리 동아리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직 편집부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교직 편집부에서 내가 과학 관련한 뭐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재밌어서 뭐 역량을 길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계열 학생들도 글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논문 쓰고 보고서 쓰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글쓰기 역량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자연계 교수님들이 막 힘들어하는 게 글쓰기가 안 된다, 문해력이 떨어진다, 막 이래서 막 걱정을 하시는데, 나는 교직 편집부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글쓰기 역량을 길러왔고, 이렇게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왔어요. 근데 이런 사고력이 내가 이 학과 지원하는데, 이 학과 공부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라는 걸 지금은 이제 자소서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학과에 도움이 되고 플러스 1, 얘는 기계공학과 지원하면서 교직 편집부는 왜 했어?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활동의 유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친구가 성장했다라는 게, 이 친구가 이걸 통해서 역량을 길렀다는 게 학생부에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이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로 그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쓰기는 쓰지만 그게 대학에 안 넘어와요. 그래서 대학이 평가할 때 그런 걸 왜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1학년 때 진로가 선생님이었는데 2학년 때 경영인으로 바뀌고 3학년 때 세무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게 교수님들도 평가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1학년 때 정한,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1학년 때 정한 진로대로 자기들이 안 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신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탐색했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면서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지, 매칭되는 걸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간 거는 그런 거죠.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게 새로 들어간 건데, 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처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했나, 이런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의 그 과목의 교과 성취도 또 보겠다라는 거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게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아닌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겠다는 거예요. 꼭 매칭해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이렇게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 거죠. 기계공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필요한 과목이 뭘 것 같으세요? 어떤 과목이 관련 있는 과목일 것 같으세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기계공학 공대 간다 그러면 무슨 과목? 그렇죠, 물리, 수학, 물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까 수학 교과 중에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수능만 해도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 막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은 공대 쪽 물리 베이스의 학과들은 기하는 공부를 해야, 그래야 대학에 와서 공부할 때 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머 얘는 기계공학과 온다고 하면서 왜 기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안 들었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도 물리학 1, 2, 1은 일반 선택이고 2는 진로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진로서 얘는 기계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왜 물리학 2를 안 들었지? 예, 이런 것들이 들었으면 들었을 때 이 수업 시간에 세트 내용을 통해서 얘가 이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과목을 안 들었다고 떨어뜨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별로 그러진 않아요. 학교에서 대부분 개설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면 학교에서 개설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학교에서 개설을 못해서 이 친구가 못 들었는데 학교가 안 해준 건데 그 이 친구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과목 아까 활동처럼 이 활동을 했고 안 했고, 이 과목을 들었고 안 들었고, 이거 자체로 당락을 결정하거나 합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데,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었는지, 들을 수 없어서 못 들었는지, 그럼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 이런 것들을 또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개설을 안 해줘서 이 친구가 그래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럼 굉장히 주도적이고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계열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계열과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으려는 노력을 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위기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아까 그 수학이나 뭐 과학, 특히 과학처럼 물리학 1을 듣고 물리학 2를 들어야 되는데 물리학 1은 안 듣고, 이건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물리학 2는 아까 성취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 1은 안 듣고 물리학 2를 들어요. 근데 이게 위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 1을 안 듣고 물리 2를 듣게 되면 얘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얘가 이게 내신이 나오니까 듣기 싫어서 이걸 들었나? 이렇게만 이제. 그래서 이게 위기에 맞게끔 들어야 그 과목의 내용을 얘가 잘 이해했을 테니까 위기에 맞게도 잘 들었나? 이것도 저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니까 싹 다 빼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다 듣고, 이런 것도 실은 굉장히 요런 거예요. 위기에 맞게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겠다라는 거고,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당연히 아까처럼 등급, 성취 등급,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적절한가 이걸 보겠다는 거고, 동일 교과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수준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같이 보겠다. 물리학 1은 등급으로 나오고 물리학 2는 성취도로 나오는데 요거 두 개 간의 점수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정성적으로 그냥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내가 전공과 무관하게 내가 관심 분야나 흥미가 있는 것들에 또 다양하게 잘 참여하면서 역량을 길렀는지, 또는 전공과 관련 있는 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탐색했는지, 꼭 전공에 포커싱하지 않고 이 친구가 탐색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공 관련 이런 교과 과목들 있잖아요. 이게 학과마다 정해져 있진 않아요. 특히나 인문계는 크게 막 꼭 이걸 들으면 좋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희 철학과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저희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철학과 공부를 하려면 고등학교 때 꼭 듣고 오면 좋을 그런 과목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한글만 깨우쳐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뭘 들었든지 자기가 그걸 왜 들었고 그 들은 과목에서 뭘 배웠고 이걸 자기가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지 꼭 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짓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아까처럼 물리 베이스의 학과는 그래도 들어와서 이게 수학이 어떤 언어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기하, 물리 베이스의 학과면 물리학 1, 2 이런 것들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관련 과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수의학과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뭐 꼭 물리학까지는 안 들어, 물리학 2까지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화학 2나 생명과학 2나 이렇게 관련 있는 과목들을 이 친구가 들으려고 노력했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관련 있는 과목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자연 계열의 물리 베이스 뭐 이런 것들, 자연 계열의 생명, 우리 학교는 이제 생명과학 베이스 학과도 많으니까 그러면 생투든 화투든 뭐 이런 것들 상관없고, 물리 베이스의 학과들은 기하, 물리학 2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 좋죠. 왜냐하면 종합으로 온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이 과목의 등급이 잘 나올까 이게 유불리가 아니라 내가 이 학과 공부를 할 때 이게 필요한 과목인가? 그래서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되면 그 과목을 듣는 게 좋아요. 종합을 준비할 때는. 공동체 역량, 대학에 와서도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한 역량인 거잖아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인 거고,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협업과 소통 능력은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공동의 과제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게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이런 데도 나타날 수 있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이런데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꼭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나눔과 배려, 학교의 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한 경험이 있는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 구체적인 이런 배려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네. 네. 빨리빨리 할게요.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 다하려고 노력했는지,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리더십은 뭔가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또 그러세요. 회장을 해야겠구나. 아니에요. 회장이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회장을 했어도 리더십이 없는 친구가 있고, 회장을 안 했지만 리더십이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장의 유무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활동의 유무, 과목을 듣고 안 듣고 이거보다는 이 친구가 이런 역량을 기르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현재 고2가 고3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도 반영이 안 되고, 청소년 단체 활동도 안 되고, 소논문도 안 되고, 개인 봉사 활동도 다 안 되고, 진로 희망 분야도 다 대입이 안 들어오고, 다 독서도 안 들어오고, 수상도 안 들어오고 다 안 들어와요. 그럼 남는 게 뭐겠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의 그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어떻게 열심히 했나 이거가 굉장히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줄면 안 돼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잘 참여해서 선생님이 이 학생의 역량을 수업 시간에 잘 보고 그게 기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면접은 뭐 블라인드 면접 이렇게 진행을 해요. 서류 평가할 때도 블라인드지만 면접도 블라인드예요. 이 친구가 어느 지역인지 교복 안 입으니까 그 이름, 뭐 수험번호 이런 것들 다 가리고 면접을 진행을 하고, 저희만 여기 제가 여기 안 넣었군요. 이렇게 이제 10분 진행하는데
면접에서 그런 거예요. 저희 지금 자소서 뭐 자소서가 아니어도 그 세특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A라는 실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EM 흑공 던지는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오염된 물에다가 그 EM 효모로 해가지고 막 흑공 던지고 막 정화하고 이런 실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브로콜리 DNA 추출하는 실험 이런 거 한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실험을 쓴 학생들 둘이 면접에 다 올라와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실험했다고 했는데 네가 했던 과정과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그걸 선생님이 하는 실험을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본 학생이었고, B라는 학생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활동을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실제 진행하고 거기에서 뭔가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이랬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학과에 같은 활동을 가지고 지원한 학생인데 어떤 학생의 대답의 질이 훨씬 더 높겠어요? 본인이 했던 학생이 대답의 질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세특의 내용으로 면접을 확인을 또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가 발표했던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써준 거 이런 걸로 물어보는데 이게 정말 자기가 했던 경험일 경우에는 대답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냥 이 학과에 가야 된다고 하니 이 활동을 해서 집어넣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접에서 티가 나요.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서류 평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면접에서도 그렇고 몇 번만 이렇게 탐침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게 정말 자기가 고민하면서 하는 활동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묻어가면서 한 건지는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논술 지원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 대학별 논술 시험의 유형, 출제 경향 이런 거 파악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 논술, 수학 논술인지 과학 논술도 있는지 이제 이런 출제 유형들 확인하셔야 되고 수학에서 뭐 대부분 뭐 이렇게 과목이 뭐 기하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대학들이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고사 정보를 한번 수집을 해보세요. 대학별 모의 논술이 있어요. 대부분 대학들은 6월에서 8월 요 사이에 모의 논술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그 모의 논술 출제 경향대로 그 당해년도 본논술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모의 논술 이런 것들을 다 참여를 해보시면 그 학교의 논술의 경향성을 이해하시기가 좋죠. 근데 3학년 때 하면은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1, 2학년 때 논술에도 관심 있다 그러면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인을 하시면 훨씬 좋아요. 여기 다 올라가 있어요. 기출문제, 출제 경향, 모범 답안, 채점 기준, 예시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잘 확인을 하셔도 돼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문 뭐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별 학습 전략 이런 것들 세워서 논술과 수능,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수능도 끝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대입정보 포털 대교협에 보면 어디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정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학별, 학과별, 전형별, 뭐 그 전년도 모집 단위별, 전형 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대교협 사이트도 많이 활용하시고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전년도 전형 결과, 뭐 가이드북 이런 거 다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등급 안에서의 점수 차이 어떤 거 말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입시 설명회 같은 걸 하실 때는 네네. 어디에는 1등급 초반, 어디는 1등급 후반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그거는 그냥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게 반영이 1등급 안에서의 차별도 반영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9등급으로 등급을 나누잖아요. 네. 이건 최저 등급에서만 따질 때 쓰이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 정시에서 들어갈 때는 이 등급이 관여가 되는지 아니면 원점수로만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네. 그 교과에서 1등급, 2등급 실은 1등급 초반이냐 2등급 초반이냐 이거는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분석했을 때 그냥 단순 산술이 1등급 초반대냐 후반대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그 지원 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좋게 해주시는 거고, 대학에서 반영은 1등급 뭐 1.5 같은 경우는 2등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6은 그냥 3등급,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요걸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몇 점 몇이냐 이렇게까지 나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소수점 단위로 점수 부여가 달라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야말로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희는 아까 왜 한국사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율을 정해서 그걸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가감점을 통해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각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고, 탐구는 100분위를 변환해가지고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른데, 변환하는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년도 수능 성적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대학들마다 여기에다 이제 계산식을 해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가 이렇게 딱 공지가 되는 게 정시 접수할 때쯤 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학과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그러니까 여기에선 안 보여드렸는데 수능 성적표도 표준 점수 등급 100분이 다 나와요. 그랬을 때 국어와 영어는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이. 근데 이거는 학교별로 왜냐면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냐, 난이도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100분위를 변환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해 주는 점수가 반영되는 거고, 절대 평가가 있는 거는 뭐 비율로 영어 1, 2등급은 만점, 뭐 3등급은 거기에서 마이너스 3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감점으로 해가지고 비율 없이 그냥 뭐 한국사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는데 5등급이 되면 마이너스 1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점으로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를 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학교들마다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점수여도 내가 국어를 잘 봤냐 수학을 잘 봤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대학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꼭 정시 각 대학별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